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소형 전술 차량.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군용차인데요. 또 이거 또 네. 찝차. 요즘 험비. 네. 뭐 이게 딱 그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네. 사륜구동에 막 산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 로망 남자들의. 네. 그러니까 뭐 남자의 로망, 아주 감성적인. 네. 요즘 뭐 감성이 아니고 야성적인. 뭐 갬성이라고 그러는 게임성이요? 네? 갬성. 네. 아 요새 하여튼 새로운 언어 따라하기 힘들어요. 갬성은 또 갬성이 뭐예요? 이게 유행인데요. 네. R을 L로 발음하는 거. 네. 간지는 겐지래요, 겐지. 아, 겐지요? 겐지 오버워치에 나오는 건데. 댓글에 뭐 아재 개그 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거 여기서 끝내야죠. 저희가 하면 아재 개그예요. 예, 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 험비나 무슨 이렇게 이거 집자 이런 것도 뭐 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특히 이 험비 같은 경우는. 길에서 많이 보이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운전하기도 그렇고 우선 주차. 주차가 아파트는 진짜 민폐입니다. 민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칸씩 찾아야 되고. 어디 저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하면 힘들거려. 네. 그리고 골목들 그 저 노량진 이런데 네. 제 이태원 이런데 골목 잘못 들어가시면요. 네. 껴요 중간에. 네. 벽사에 낍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공중으로 날라야 돼 공중으로. 그러게요. 주차장도 이렇게 도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네. 타보고 싶습니다. 험나죠. 겐지. 아, 겐지. 호라시온가요? CSI에서 타는. 그렇죠. CSI 나오잖아요. 네, 마이애미에서 그거 타고 네, 다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그 경찰이 쓰는 거고, 우리 이제 오늘 군용으로 쓰는 험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 남자를 자극할 또는 겨울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감성과 겐지를 자극할 소형 전술 차량. 역시 대표는 뭐 아이콘은 험비죠. 네, 맞습니다. 제 별명이 가을 남자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싸움 맞게. 겨울에 때 지나셨습니다. 제철 지나셨습니다. 아, 지났군요. 이거 모형 좀 갖고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이거야. 험비를 이거 차 하나 끌고 이게 오시든가. 기본적으로 제가 중후장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 좀 작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나 친숙한 사진이죠. 네. 우리, 이처럼 우리가 미군하면 험비를 탄 군인 이게 연상될 정도로 아주 뭐 미군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험비하면 그래도 뭐 어깨도 벌어지고 이렇게 약간 상남자 넓어요 이거. 사각형. 우리 원쌤이 좀 우리 출연진 중에는 가장 좀 근접하시잖아요. 그 험비에 가깝다고요? 험비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겐지 험비. 이게 험비가 이처럼 미군의 상징이 된 데는 역시 그 방송 CNN 영향이 컸는데 우리 1991년 걸프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기 CNN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병사를 태운 험비가 뭐 사막을 달리고 그다음 폭발물 터지는 시가지를 누비고 이 험비가 미군의 보병을 상징하는 뭐 아이콘 비슷한 이제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1989년에 파나마전이 있었잖아요. 파나마 미국의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걸프전, 소말리아, 그다음에 IT, 보스니아 내전 뭐 이런 어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참전한 주요 전투 전쟁에 이제 험비가 계속 달려갔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군용 차량 지프라는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얘기하면 뭐 레토나 비슷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이 험비를 그런 것과 다르게 만드는 거는 뭐니 이제 스펙이 좀 뛰어났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 높이 46cm 되는 수직 장물 또는 깊이가 76cm 되는 참호도 이제 거침없이 통과할 수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췄고 타는 사람은 뭐 2명에서 4명 정도 타고 또 이게 폭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꽤 넓습니다. 그렇죠. 2.2mm 정도 됩니다. 이 험비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맞죠. 물론 길에서도 보지만
근데 이게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왜 유명한 영화 그 헬기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나오는데 블랙호크는 다운됐고 사실 신 스틸러는 험비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이게 소말리아 내전 중에 발생된 이제 1차 모디가 휴전투 1993년 그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영화 세거에서 보면 이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지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험비를 막 급파를 하거든요. 근데 적진을 돌파하는 이 험비의 그 힘과 속도 막 이런 게 막 진짜 완전 막 좀 멋있죠. 이제 겐지 나는 그런 그만할까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뭐 정의의 그 수호자 이런 느낌 좀 있고 그래서 병사와 막 한 몸 같이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등장을 해가지고 험비가 더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반인들도 또 사서 쓰게 됐고 아놀드 슈왈체네거가 양해를 얻어서 군 차량을 민수용 버전으로 개조한 첫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체네거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민수용으로 바뀐 게. 허머라는 게. 그렇죠. 허머 원래 허머죠. 그래요? 예. 어디 행정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죠. 예. 야, 그걸 이용해서 군 차량을 첫 민수형으로 와 대단한. 그래서 민수용으로 허머가 H1, H2, H3가 나오는데 예. 요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평가가 많이 엇갈리긴 합니다. 형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전 좀 관심이 있어 찾아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2010년에 단종이 됐어요. 네. 지금 다니는 차들은 이제 새로 나온 차는 아니고 다 이제 네. 옛날 차들. 예. 네. 그 장단점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장점은 아까 이제 특장은 그 스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게 조금 뜻밖의 단점들이 있어요. 우선 보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예. 우리 거의 한 개 차선 거의 버스 지나가듯이 뭐 이렇게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좌석은 좁아요 생각보다. 왜 좁냐? 4인승 차량이지만 이 중앙부에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렇군요. 그냥 네. 영화에서 대충 봐서 그렇구나. 영화에도 보면 가운데가 좀 비어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 가운데에서 위에 올라가서 예. 기관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내소음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예, 인터컴을 써서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헬기 수준이네요. 자동차가. 그리고 세 번째 승차감이 안 좋다. 물론 우리 군용 지프도 뭐 승차감 뭐 타보셨으면 아시지만 옛날 거 타봤죠. 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아니 나가는 게 어디예요? 아니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간연구 험비 허머 탄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승차감이 안 좋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차체도 낮아가지고 잘못하면 머리를 박을 걱정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두 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우스갯소리로 완전 벨트는 안 와도 험비한테 방탄문을 써야 된다. 뭘 보시니까 45cm 넘을 때 장난 아니겠네. 45cm 넘을 수 있다면 장애물을 그러니까 빵. 진짜. 제가 이번에 소형 연술 차량 타고 지난번에 그 DX 코리아라고 우리 군전시에 거기서 장애물 이렇게 통과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탁 떠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것만 해도 뭐 상당하다라고 느끼고 하물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물 넘을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평상시 방탄 뭐 이 철물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미군의 경우는 이제 특히 실전 상황 들어가면 이게 이라크 아프간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IED 급적 폭발물이라고 그래 사제 폭발물들이 이제 네. 많이 터지잖아요. 이 험비는 뭐 장갑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아가서 뭐 부서지거나 아니면 뒤집어지거나 뭐 그런데 이게 전복 사고도 많이 난다고요. 그 전복되는 상황. 미군들이 실제로 그런 훈련합니다. 이렇게 차가 막 갑자기 전복됐을 때 거기서 기어 나오는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트램스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속도는 꽤 빨랐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최고 속도? 더 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 영화? 션 코넬리 나오고. 네. 니콜라스 케이지에서 예. 그 뭐지 주사 가운데 네. 그거에. 그건데 여기 보면 그션 코넬리가 험비 몰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쫓던 경찰차가 이제 막 모퉁이 돌다 뒤집히고 막 이러는데 험비는 와 그렇게 큰 게 막 낮고 넓으니까 더 슉슉슉 이러면서 막 정말 날쌔게 도망가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험비가 최고 속도가 113km밖에 안 돼요, 시속.
최고가 114. 최고 속도가. 제 차 최고 속도 한 200 나와요. 근데 실제는 140이 안 나와요. 계기판이 200까지 있는 거죠? 있죠. 200까지 써 있죠. 저 차는 220까지 있는데 아니 속도는 저는 뭐 람보르기나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소형 전술 차량 같은 경우에 험비 말고 다른 것들 네. 보통 최고 속도가 135km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험비는 113km.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다. 예. 그럼 장점은 역시 또 뭐 무장 아니겠습니까? 뭐 네. 속도보다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큰 뭐 센 무장은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M60 람보가 들고 있어도 7.6mm 기관총은 이제 갖추고 있고 M2라고 12.7mm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관총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험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각종 미사일이라든지 로켓 이런 다양한 무기 발사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플랫폼으로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뭐 우리는 K4라고 불리는 고속 유탄 기관포가 있죠. 기관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MK19라고 있죠. 이제 그거를 장착해서 쓴다든지 또는 뭐 토미사일을 장착한 이런 이제 험비도 있고 토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의 T-72 전차나 T-80 전차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것도 있어요. 큰 거는 못 달고 스팅어라고 불리는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거를 장착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이제 스팅어 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한 어벤져라고 불리는 대공 시스템의 그 플랫폼이 되는 게 또 험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다용도성을 따지면 뭐 M2 브래들리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뭐 장갑차가 아니니까 방어력은 조금 취약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수송 차량이니까 기본적으로 전투용이 아니고 근데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이제 소총탄 7.62mm 탄 그 정도만 방어가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험비 레버 외부가 이제 방탄 처리가 돼 있어서 가능한 거죠 사실. 근데 뭐 야포나 대전차 지뢰 이런 거는 운이 좋은 경우에는 파편이나 폭풍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은 바로 맞으면 부서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RPG-7 같은 건 맞으면 답이 없고요 전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철판을 위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좀 방어 능력을 보충한 그런 험비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방탄 험비니 뭐 장갑 험비 이렇게 불리는 모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약하다 방어력은. 종류가 그럼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라크 아프간전을 겪으면서 방탄 험비, 장갑형 험비 이게 비중이 커졌어요. 예, 워낙 그런 아이디 공격이라든 이런 데 피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군용 험비의 공식적인 종류만 무려 1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세분화하면. 근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M998이라고 불리는 물자 및 수송형이고요. 근데 이 모델이 이제 나중에 M1097, M1097A2로 이제 신명이 변경이 됐고 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무장은 없는 상태에서 이 적재한 부위에 이제 접이식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 이제 4~5명이 무장병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물론 이제 접이식 의자를 빼면 여기에 이제 물자를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갑 험비라고 말씀하신 그게 이제 XM 1109형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이 대지뢰나 대전차 지뢰, 그다음에 IED 그쪽 폭발물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장갑 성능을 이제 강화한 모델이고요. 여기에는 앞에 차량 전면은 7.62mm 총탄 또는 12파운드의 대전차 지뢰까지는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증대되는 만큼 무게가 늘어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화물 중량은 기본형에 비해서 한 590kg, 600kg 정도가 이제 줄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험비가 등장하기 전에 역시 그 찝차가 그게 그 역할을 했겠죠? 네. 우리 아마 원쌤 옛날 프라모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프라모델도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많이 만들었죠. 예. 뭐 이 군용 지프 우리가 아는 군용 지프의 대명사 이겁니다.
진짜 저도- 말 그대로 크래시 아닙니까? 크래시? 예. 저걸 만들 때가 저 여러 번 만들었는데 저거 네. 항상 기억나는 게 이 앞에 이제 윈드실드 있잖아요. 저게 앞으로 넘어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 넘어오는 접합부 잘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윈드실드 저거 유리 붙이다가 본드 세가지고 이 플라스틱 유리에 그 본드 묻는 거 있죠. 그거 안 묻게 하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 그게 유리에 저도 기억나는 게 유리가 이렇게 옆에 끼우는 게 네. 있잖아요. 그게 그게 작아요. 예, 작아가지고 안 맞는 경우 있고 예. 빠지기도 하고 예, 부러지기도 예. 하고 하다가. 저도 똑같은 아, 무슨 아니 뭐 바퀴를 해본 뭐 사람만이 이런 게 알수 아니라 그 이 앞에 그 유리 그 전면 유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만들 핵심입니까? 때는 예, 저거 뭐 이게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접힐 수가 있어요. 예, 조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해본 사람 해본 아니면 사람만이 안 아니 우리는 뭐 바퀴가 많으면 이게 뭐 구동이 되느냐 이게 무슨 네. 배터리로 가냐 뭐 선은 유선으로 된 거냐 그런 게 핵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윈도우가 근데 아무튼 요즘 10대들은 아마 우리 얘기 잘 이해를 못할 거고 모르겠어요. 더 얘기하면 이제 아재 얘기가 되니까 넘어가죠. 뭐 험비나 아는 어린 것들. 우리가 이제 찌프하면 2차 대전 때 뭐 그러니까 미국이 40년대 초반에 개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미군들이 이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말을 썼죠. 말을 썼고 그다음에 우리 전에 다뤘던 모터사이클, 바이크, 예 바이크. 를 대체할 그 LRC라는 그러니까 라이트 리카니선스 카 그래가지고 소형 정찰 차량이나 스카우트 카, 병력 이동 차량 이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30년대 말 40년대 2차 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유럽이 전쟁이 휘해지고 미국도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전하죠. 정찰용 차량이 자기들 또 없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찰용 차량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2단 변속이 가능한 사륜 구동 그리고 75인치 190cm 이하의 휠 베이스 시속 8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 엔진 사각형의 차체 그리고 접이식 앞유리창 우리가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접이식 앞유리창 등이었어요. 예. 그 위에 이제 주요 조건이었고요. 접이식 앞유리창이 주요 그러니까요. 조건이었군요. 굉장히 반갑네요. 이게 예, 필수 옵션이네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데서 이제 개발을 추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941년에 윌리스 MA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게 이게 이제 윌리스 MA. 윌리스 MA.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하자면 운전대에 기어 변속기가 있고 그다음에 차체 측면 바디 이게 낮아요. 좀 낮게 돼 있고 대시보드에는 이제 두 개의 원형 게시판하고 좌측에 핸드브레이크를 넣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 뭐 사진에 보시면 아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한 구조예요. 우리가 조립할 때도 비교 쉽게 조립을 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군이 그 잔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총중량을 2,160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한 사람은 960kg, 1톤도 안 되는 거죠. 차가 1톤도 안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이거로 이제 총중량을 제한을 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떼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제관 부품들은 다음 세대 윌리스 MB라고 있습니다. MB에 재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윌리스 MA를 통해서 미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서 뭐 수송회, 작전, 기습, 그다음에 이제 지휘관들이 보면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윌리스 MB가 이제 요건데 예,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요것도 프라모델을 여러 번 만들었어요, 제가. 역시 같은 문제가 있고요. 이거 접히식 부러지고 이런.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죠? 요게 만들다 보면은 안으로 쑥 빠져요. 건져내야 돼. 이 철망 그치. 요거. 저 안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끼는데 잘 안 맞고
툭 뒤로 다 만들었는데 고정이 안 돼서 위를 씌웠는데 요거만 안으로 빠져서 다시 다 뜯어내서 네. 이랬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얘기입니다. 엔진이 없으니까 그게 예, 안에 비었으니까. 네, 비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 떠오르는 단어가 새록새록이라는 단어. 새록새록 떠오르는.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 추억은 방울방울. 예.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슬픈 거.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윌리스 MB 저 진짜 여러 번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상당히 감성적이세요. 예, 그런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 윌리스 라인업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에서 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집부차라고 불렀던. 근데 집이란 게 원래 이제 명칭이 아니고 이 당시 군인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다용도란 뜻인 제너럴 퍼포스라고 쓰다가 그걸 뭐 줄여서 GP라고 쓰다가 그게 집이 됐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설은 뭐냐면 그 뽀빠이 있잖아요, 만화. 네. 그 뽀빠이가 수경이고 막 근육 이렇게. 그쵸. 예, 그 올리브 여자친구 올리브고.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만화에 요술 강아지라는 게 혹시 나오는지 아시고 계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강아지가 나오나요, 거기에? 네, 요술 강아지가 있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는 뽀빠이하고 올리브하고 그 브루토 그 이상한 나쁜 나쁜 애. 네.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유진 더 집이라는 요술 강아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 철자가 똑같아요. J-E-E-P. 여기서 따왔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굳이 왜 여기서 따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프라는 말이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누볐던 소형 전술차는 역시 지프의 일종인 윌리스 오버랜드라고 하는 건데 요게 36만 8천 대 이상의 군용차를 제작을 하고 포드사가 윌리스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27만 7천 대를 제작해서 미군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색이고 그래서 윌리스 오버랜드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차로 또 기억을 하게 돼서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윌리스 오버랜드가 아닐까 싶고요. 종전 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던 그 집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1945년에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민간용 지프차이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랭글러의 전신인 CJ, 그러니까 시빌리언 시리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때 광고 카피가 이랬대요. 강력한 집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맥락은 잘 모르겠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거의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예, 그 대양 제국은 여기저기 땅이 많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마 뭐 집차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활동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밤낮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일 것 어디든지 같아요. 달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예. 요즘 SUV란 말을 쓰지만은 예전에 야, 네 차는 뭐냐? 나 찝 하면 그냥 그렇다 그렇게 옛날 다 그냥. 집차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사륜구동이구나. 네,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코란도 이런 것도 지프로. 집차, 그렇죠. 집차. 예. 그래서 SUV란 말이 생긴 지 별로 안 됐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럼 이 한국전에도 그 당연히 찝차가 있었잖아요. 이거 윌리스 MB예요, 아니 윌리스 오버랜드예요? 뭐예요? 한국전에 쓰였던 거요? 그 이제 6.25 전쟁 때 그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그 메가더 장군이 지프에 딱 앉아가지고 그 참모들 같이 이렇게 지프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탄 차는 이제 윌리스 MB형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 미군들이 그 지프나 이런 걸 많이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미군들이 남기고 간 그 지프를 주워다가 우리가 속단 말로 손으로 뚝딱거려서 만든 차가 그 유명한 시발 자동차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시발 자동차. 네, 네.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거 거의 수제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자동차 산업 기반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든 거 비슷한 건데. 그리고 우리뿐 아니고 이제 필리핀도 마찬가지. 뭐 없으니까 없는 살리면 뭐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낸 게 지푼이라는 거죠. 뭐 임시 예. 그 약간 관광할 때 약식 관광객들, 예, 그렇죠. 많이 타고 시각 다니죠. 생긴 거 네. 뒤에다 타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지푼이는 좀 키워서 버스처럼 네. 비슷하게 키워서 이제 많이 이제 썼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럽에서는 이제 워낙 이 지프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평화의 사도, 평화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프가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게 1969년부터입니다. 69년부터인데 그때 신진 지프 공업에서 그 유명한 윌리스 그 회사하고 정식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CJ라는 CJ 모델이라는 것을 선보였다고. 네. 사실 그 민간 차량 보면은 그 미국 계열은 아까 지프, 랭글러 그 계열이 있고 네. 약간 좀 그 럭셔리 계열입니다만 영국의 랜드로버 뭐 랜드로버, 요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사륜 그렇죠. 자동차는. 예. 그것도 역시 뭐 지프 영향 받은 거고요. 아, 그래요. 1904년에 자전거 회사로 설립된 게 로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로버사가 2차 대전 중에 미군이 남겨둔 지프 그 차대를 바탕으로 이제 농기계 차량을 제작을 처음에 해요. 근데 이 성형도 쉽고 녹이 잘 쓸지 않는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자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랜드로버의 시작입니다. 농기계 차량을 제작했던 게 이때는 물론 이제 민수용으로만 쓰이다가 오히려 이제 1948년이 되면서 소형 전술차를 또 랜드로버 로버사에서 제작을 하게 되죠. 원쌤이 좋아하실 만한 차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좋아하죠.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좀 소마 자동차 붕붕 같이 생기는데 앞에 얼굴이 심술궂게 생겼죠, 약간. 그리고 색깔도 좀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핑크색. 네, 그래서 이 원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차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 프라 모델 마니아에서도 이걸 굉장히 유명한 그래요? 차입니다. 예. 일명 핑크 팬더라는 거, 핑크 팬더. 이 이제 색깔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 원래는 이제 사막 위장이에요, 사막색 위장인데 그렇죠. 연한 핑크색을 이제 사용한 그런 건데 이게 2A 시리즈라고 그러고요. 그 1967년부터 85년까지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영국 특수부대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SAS 정찰자로 맹활약을 했고, 근데 원래 군용 차량에 이런 색깔을 쓰는 게 사실은 별로 저도 본 것 같은데 사막이잖아. 드문 경우죠. 위장색이 되나 보죠. 네, 근데 근데 사막색은 사막부터 모래 색깔이죠. 모래 색깔로 해서 하니까 이거하고도 뭐 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게 핑크색이 사용이 됐는데 실제로 굉장히 위장 효과가 뛰어났다고.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쓰이는 걸까요? 아니 이미 이제 퇴역은 했습니다. 퇴역은 했지만 프라 모델은 인기가 있다고 그래야죠. 저건 아무나 만드는 프라모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국내 제품이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없었고 일본 T모사에서 유명한 뭐 말해도 되나요? 타미야라고. 네. 아 모르시는군요. 모르겠는데요. 타미야를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 하나도 처음 큰일 날 들어봤습니다. 뻔했네.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프라모델에서는 아이고 뭐, 세상 편한 말씀 아닙니까? 들어본 것 같다. 좀 영국 얘기나 미국 네. 얘기. 당연히 독일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독일이 당연히 뭐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차의 경우도 독일이 유래입니다. 아, 차인데 그 자동차니까 그렇겠네. 네. 일단 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G5라는 모델을 드리면 딱 그 집차의 원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생겼고, 독일이 이제 전격전에서 기갑 전차와 함께 기동력의 한 수를 더한 게 바로 이 G5고, 당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차량을 이제 이렇게 노획해서 뜯어보고 했더니 이게 사륜구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군도 사륜구동을 개발하자. 전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등판 능력이라든가 뭐 진창에 빠져도 나오기 쉽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바로 윌리스 MB였던 겁니다. 예. 독일 얘기를 좀 더 하면, 독일은 이제 2차 대전되던 당시에 뭐 연합국이나 주축국이나 다 전군의 기계화 및 차량화가 덜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독일은 좀 달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BMW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 사륜 자동차도 나와 있었고, 왜 이게 미군의 눈에 특히 충격적이었냐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포장도로라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까지도 비포장도로 많았어요. 그죠? 네. 지금은 거의 찾기 어려운데, 저쪽은 이제 그 동네도 저 때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길이 안 좋으면 결국 차량 성능은 주행 성능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주행 성능이 사륜구동 차량이 이제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다투어서 또 베껴서 쓰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제 첫 차가
그 요즘 없어졌고 오래됐으니까 R2라는 이 찝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눈길에 진짜 사륜 넣고 가면 확실히 안정감이 다르긴 했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근데 독일이 이 사륜구동, 네. 이 군용차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혹한 이제 조약, 무기 개발 같은 거 못하게끔 하는 족쇄를 이렇게 채웠겠죠. 채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탱크를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탱크 기술력을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이거 사장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타로 나온 게 뭐냐 힘 좋고 험지에서든지 좋은 성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군용차를 개발한 것이고 이에 따라 나온 게 이제 1937년에 G5가 탄생을 한 것이죠. G5는 아까 원쌤 사진 보여주셨지만 이게 길이, 너비, 높이가 이제 각각 3,990, 1,680, 1,900mm였고 무게가 1.88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얹어가지고 최고 출력이 45마력을 발휘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한테는 좀 충격이 됐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게 생산이 됐어요. 37년부터 41년까지 4년 동안 몇 대가 만들어졌냐? 378대밖에 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아까도 지프는 뭐 20만 대, 30만 대인데. 그렇군요. 윌리스 지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뭐 이거 사륜 차는 그럼 독일에 처음 만든 건가요? 그 기술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역사상 사륜구동을 처음 만든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스파이커 형제인데 1902년에 이 스파이커 형제가 만든 스파이커 60 HP라는 모델이 세계 최초의 사륜구동 차고요. 이 스파이커 형제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덜란드에서 폴란드 출신이지만 네덜란드에서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인데 네덜란드 왕실의 마차를 납품할 정도로 실력이 훌륭한. 그러네요. 예. 네덜란드 비렐미나 여왕의 대관식에 쓸 이 골드 스테이트 코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마차입니다. 그냥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 금마차를 만들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근데 이분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시절에 이제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데잖아요. 그 자동차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경주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힐 클라이밍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1903년 프랑스에서 열린 이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스파이크 형제가 그간 마차를 만들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산을 오르려면은 2바퀴만 갖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4바퀴에 다 구동을 시켜보자 해서 실험한 결과 우승도 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이 특성이 경주에서 전쟁터에서 지금은 승용차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2차 대전 당시에는 네. 독일의 그 소형 전술차 오늘의 주제인데 네. 그때는 이게 어떤 모델입니까? 그 대표적인 건 역시 퀴벨바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얘기하면 윌리스 지프 비슷한 이 독일 군에 있어서의 대표 주자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장교나 연락방 수송을 위한 작전 차량으로 퀴벨바겐이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미군도 사실은 2차 대전 때 전투하다가 독일군한테 이 차량을 노획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미군도 활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퀴벨바겐의 독일어가 아닌 영문 사용서가 발견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영문으로 돼 있다는 거는 미군도 썼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노획한 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독일의 이제 국민차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비틀 있죠. 딱정벌레 차. 이 비틀도 사실은 이 비틀이 퀴벨바겐하고 이제 같은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틀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인해 보이는 디자인 좋아하시면 험비나 지프로 가고 또 귀여운 거 좋아하면 진짜 비틀이 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비틀이 나치의 비밀병기를 쓰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비틀이 그냥 차인데 무슨 비밀병기가 뭐죠? 본방 나누기 준비했습니다. 본방 내에서 직접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건 장난감 차일까요? 참 작고 독특하죠? 진짜 차가 맞습니다. 몸집 있는 사람은 타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잘 굴러가긴 할까요? 아주 잘 굴러가는군요. 이 차 정말 탐나는데요.
그런데 귀여운 자동차의 대명사는 따로 있죠.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동글동글 앙증맞고 딱정벌레 같은 외모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명차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자동차가 전장을 누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과 연합군이 모래바람 휘날리며 치열한 격투를 벌입니다. 롬멜 장군이 지휘하던 아프리카 군단은 수적 열세로 인해 연합군에게 밀리고 있던 상황. 하지만 롬멜은 열악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연합군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연합군 전차 부대가 독일군의 전차를 향해 무섭게 돌격해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독일 주력 부대의 기습 공격으로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그들이 공격하려 했던 독일군의 전차가 진짜 전차가 아니었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비틀 자동차였던 것. 비틀에 나무판을 씌우고 색을 칠해서 전차로 위장했던 겁니다. 독일 전차들 뒤로 달려오던 수많은 비틀을 진짜 전차로 착각, 아예 진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죠. 이렇게 비틀을 이용한 뛰어난 전략으로 연합군을 괴롭힌 롬멜. 이때부터 사막의 여우란 별명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전장을 내달리던 비틀은 사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 후 자동차 박사 페르디난트 포르쉐에게 노동자 계급이 탈 수 있는 값싼 국민차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어른 2명에 아이 3명이 탈 수 있고 리터당 14.5km의 연비로 시속 100km 이상을 달려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것은 히틀러의 가족 여가 활동 부서 KDF 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이 부서는 나치 정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비틀은 KDF 바겐으로 불렸죠. 당시 독일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경제는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건데요. 히틀러는 자동차에서 기회를 찾았죠. 아우토반을 닦아 고용을 창출했고 아울러 국민차 계획을 선포한 겁니다. 팍팍한 삶에 지친 국민들을 회유하려 했던 거죠. 나치는 독일 서민들에게 자가용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당시 KDF 바겐의 가격은 990마르크. 독일 가정의 일주일 평균 생활비는 32마르크 정도였는데요. 나치 정권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면 일주일에 5마르크씩 저축하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KDF 금고는 국민들의 땀 묻은 돈으로 두둑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국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에 쓰이고 있었던 건데요. 바로 전쟁이었죠. 히틀러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립니다. 공장 완공 직후인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죠. 내차를 염원하던 독일인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KDF 바겐은 다목적 군용차 퀴벨바겐과 수륙 양용 군용차 슈빈 바겐으로 개조돼 전장에 투입됐죠. 단란한 독일인 가족을 태우기로 했던 KDF 바겐, 비틀은 독일군과 나치 친위대를 태우고 전장을 누비게 됩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연합군의 승리, 독일은 패전의 멍에를 쓰고 마는데요. 이때 죽어가는 독일 경제의 구원투수가 된 것도 바로 비틀이었습니다. 종전 후 공장은 영국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1948년이 되어서야 영국군으로부터 공장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폭스바겐은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죠.
독일에서는 이제야 진정한 국민차로 거듭나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로 비트를 수출하기 시작하는데요. 값이 싸면서 실용적인 비트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게 되죠. 비틀, 즉 딱정벌레란 애칭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명처로 우뚝 선 비틀. 이 자동차 한 대에 독일인의 꿈과 독일 현대사의 아픔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요. 작고 귀여운 차가 역사의 질곡을 이겨냈다니 참 놀랐습니다. 도로 위의 비틀이 왠지 더 반가워질 것 같네요. 야, 근데 이렇게 하여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틀이 1938년 이래 계속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거의 80년, 80년. 80년 가량 이제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게 내년 이후에 단종이 된대요. 근데 이게 결국 소위 디젤 게이트에 따른 재정난 예.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져 간다니까 저도 좀 씁쓸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제주도 한번 사이판 놀러 갔을 때 이 렌트카로 평소에 타보지 못했는데 기분 한번 내보자 할 때 참 비틀이 좋았었는데. 예. 그럼 이제 그럼 독일의 대표적인 군용차가 앞서 말씀하신 퀴벨바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또 아니에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겔렌데 바겐이라는 G바겐이라고 하는 예, 이렇게 G바겐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엉뚱하게도 이제 물론 이제 2차 대전 시절차가 아니고 이제 그 후의 차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제안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1970년대 초에 이란에 당시에 이제 팔라비 왕조라고 있었죠. 그 이란이 꽤나 친미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미국하고 친하던 팔라비 왕조의 샤 국왕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 당시에도 이제 최고급 브랜드니까 군용 사륜 구동 차량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만 대를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역시 그래서 이제 샤 국왕이 대단한 분이네.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그 다임러 벤츠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어요. 네, 주주였고 또 중동의 잠재 고객이고 또 이게 뭐 굉장히 큰 사실 저거잖아요. 그 발주잖아요. 당시에 유럽 최대 군용 트럭을 만들던 이제 슈타이어 다임러 푸흐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몇 개 회사의 합작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다시 합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시작해서 시제 차량이 1974년에 나와요. 네. 여기서 잠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때 지바겐 그 프로젝트 암호명이 뭔 줄 아세요? 글쎄요. 암호명이 유보트였습니다. 육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보트였어요. 왜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를 극비로 이 잠수함이 좀 은밀함 뭐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극비로 취급하는 측면에서 그런 프로젝트명이 붙었다고 그러고. 근데 하여튼 벤츠는 이 지박의 시제 차량을 갖고 뭐 독일 탄광부터 해서 사하라 사막 저기 남극까지 가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를 마쳤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이란에 드디어 2만 대 팔아먹을 수 있게 됐다가 좀 막 들떠있는 차에 싫기만 해 만들기만 한데. 네, 1979년에 뭐가 나냐면 이란에서 이제 그 호메이니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팔레비 왕조가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이 지바겐도 날아가 버리죠. 그냥 2만 대가 날아가 버렸어. 계약도 무효가 됩니까? 네. 왜 그랬다가 되면? 혁명적인 상황이니까 거기 이제 새 왕조 인수인계가 안 되는군요. 새 예. 정권은 이제 중소기업 못한다 같은 건 그러고. 바로 묻어나죠. 예, 큰 회사니까 살아남는 거지. 예.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가 돼도 그 계약 유지가 될 텐데 거기는 뭐 하다니 저 거의 뒤집힌 거니까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벤츠 입장에 엄청 낙담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쵸, 피해도 예. 있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살아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983년에 그 파리 다카르 랠리라고 자동차에서 그렇죠. 유명한 유명하죠. 랠리가 있어요. 예. 거기서 지바겐이 우승을 합니다. 이 굉장히 험한 랠리로 유명한데 거기서 우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프랑스하고 캐나다군이 지바겐을 도입을 하고
또 이라크전에서 영국군도 지바겐을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써보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미 해병대도 에서도 이제 일부 사용을 했고 심지어는 북한군도 일부 지바겐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병식에 나온 차량을 보니까 지바겐 등장을 한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지바겐은 무려 60여 개국에서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만 개 거의 다 팔았겠네요. 뭐. 그게 이거 이상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었으면 그거 다 접었어요. 바로 벤츠쯤 되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잘 만들어서 이렇게 됐군요. 네. 야, 그거를 그럼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래 앞으로 미래 얘기 좀 해본다면 그럼 미국은 험비가 역시 계속 이 소형 전술 차량의 주축입니까? 우리가 전에부터 장수 무기 대표작으로 소개했던 RPG 슬럼 같은 것들 지금도 위협적이죠. 험비에 위협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차량을 전술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를 JLTV라고 그래요. 조인트 라이트 택티컬 디클. 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로 해서 지금 몇몇 업체들이 경합을 했고 지금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이제 또 그 새로운 세대의 험비, 포스트 험비를 맡은 그런 이제 새로운 전술 차량이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소형 전술차 이게 계속 발전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병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소형 전술차는 쓸 수밖에 없고 급적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보호 능력, 방어 능력은 강화하되 무게는 경량화된 새로운 소재의 재질을 쓰는 그런 형태를 활용할 것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이라고 그래서 전에 험비 영화 보면 우리가 블랙호크 다운에도 나왔지만 병사가 차 위에 몸을 드러내놓고 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에는 아예 장갑판도 없었지만 이 장갑판으로 불려져 있어요. 그래도 이게 위에서 그 총탄 나가는 거 못 막잖아요.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차체 밖으로 몸을 안 드러내고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컨도 조정해 쏘듯이 이렇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관총이나 기관포다 탑들이 나옵니다. 뭐 장갑차용, 전술 차량용, 뭐 전차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착하는 장착이 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소형 전술차의 세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화끈하고 여러 번 솔깃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마 시청자들은 우리 한국군에도 이제 우리 소형 전술 차량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루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당연히 이게 우리 소형 전술 차량은 당연히 독점을 해야 되니까 한 시간 맞습니다.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뺐고 저기 자나자나 살펴봤고 저희가 우리의 대한민국 육군의 소형 전술 차량은 저희가 시간을 또 따로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겠죠? 네. 여러분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 게임 이렇게 소형 전술 차량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맞다. 그거 진짜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차 얘기해야죠. 네. 아니, 이제 막 어디 행사 고를 때도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 GP 철수하는 영상 나오는데 거기도 소형 전술 차량 한 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보급되기 시작.